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밝은 인공의 빛으로 반짝였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와 권력이 모이는 VVIP 호텔 연회장이 있었다. 거대한 샹들리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 아래 잘 차려입은 신사 숙녀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주식, 부동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은밀한 험담이 뒤섞여 떠다녔다. 이 화려하지만 공허한 공간의 한가운데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최연소 CEO이자 이 연회장에서 가장 탐나는 남자였지만 그의 표정은 지독한 권태로움으로 가득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옷차림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쳐진 듯 사람들은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서 힐끔거리기만 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아서 감히 그를 똑바로 마주보는 이가 드물었다. 강태준은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했다. 똑같아. 언제나 겉모습만 번지르르할 뿐 속은 텅 빈 마네킹 같은 사람들. 그들의 대화는 천박했고 웃음은 계산적이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경멸했다. 특히 부모가 쌓아 올린 부를 당연한 듯 누리며 명품과 성형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오직 더 높은 곳으로 시집갈 궁리만 하는 여자들을 혐오했다. 그때였다. 그의 혐오를 정확히 구현하는 듯한 인물이 그에게 다가왔다. 강태준 대표님, 안녕하세요. 신유라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야망은 숨겨지지 않았다. 신유라, 신성 어페럴 신 회장의 막내딸이자 사교계에 떠오르는 별. 그녀는 인형처럼 아름다웠다. 섬세하게 계산된 화장,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 그리고 수많은 연습 끝에 완성된 듯한 완벽한 미소까지.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동원해 강태준이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최신 컬렉션,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대표님의 안목은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태준은 대답 없이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을 지나 값비싼 목걸이와 드레스를 훑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사 같았다. 신유라는 그의 침묵의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되찾으며 말을 이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잠시 저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저희 신성 어페럴과 진성그룹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교묘하게 비즈니스를 언급하며 접근의 명분을 만들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다. 협력은 핑계일 뿐. 진짜 목적은 그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겠지. 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소음을 가를 만큼 낮고 차가웠다. 신성 어페럴.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3년 전 재무제표를 분식회계로 꾸미고 작년에는 해외 하청 공장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지. 그리고 신유라 양.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드레스, 우리 회사 디자인을 교묘하게 베낀 카피 제품이라는 것도 알고 있나? 신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핏기가 가시며 당혹감과 굴욕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주위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던 몇몇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태준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큰 키가 그녀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가짜를 아주 싫어하거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신유라를 그대로 지나쳐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뒤에 남겨진 것은 얼어붙은 신유라와 그녀를 향한
동정과 조롱이 섞인 시선들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곳, 화려한 연회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존재했다. 신 회장의 으리으리한 저택,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지고 빛이 들지 않는 작은 다락방. 그곳은 신하은의 세계였다. 먼지 쌓인 낡은 가구와 손때 묻은 책 몇 권이 전부인 공간. 그녀는 창가에 놓인 낡은 책상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신 회장이 밖에서 낳아온, 그래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딸.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해오는 계모 박서진 여사와 이복동생 신유라의 온갖 구박과 학대 속에서 자랐다. 못생기고 멍청한 애. 그것이 이 집에서 그녀에게 붙여진 꼬리표였다. 해오는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커다란 뿔테 안경이 그녀의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고, 헐렁한 티셔츠와 낡은 추리닝 바지는 그녀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다. 왼쪽 뺨에는 어릴 적 넘어져 생긴 작은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안경 너머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었다. 지금 그 눈은 오직 스케치북 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죽은 어머니가 남긴 유품인 작은 천 조각들을 보며 그 질감과 색감을 연필로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쾅!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해오는 화들짝 놀라 어깨를 떨며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계모 박서진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신유라가 서 있었다. 신하윤, 박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해운의 고막을 찔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니오, 이 쓸모없는 것, 여기서 한가하게 그림 그릴 시간이 있어. 신유라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와 해운의 스케치북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해운이 애써 그린 그림들이 먼지 구덩이에 처박혔다. 니오 때문에 너 같은 게 내 언니라는 소문이 돌까봐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근데 그 강태준이라는 작자는 나한테 대놓고 망신을 줬어. 해운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었다. 박서진이 그런 해운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올렸다. 그녀의 손톱이 해운의 연한 살을 파고들었다. 잘 들어. 내일 아주 중요한 맞선이 있어. 진성그룹 사람이랑. 네. 어머니. 해운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근데 유라가 오늘 그런 꼴을 당했으니 그 남자를 만나러 갈 기분이겠니? 유라는 절대 안 가겠다고 하는구나. 박서진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해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대신 가야겠다. 네, 제가요. 해운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녀가 어떻게 감히 신유라 행세를 한단 말인가. 유라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엄마, 제정신이야. 저 꼴을 하고 나가면 신씨 집안 망신은 다 시킬 거라고. 저 멍청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바로 그거야. 박서진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걸렸다. 어차피 그쪽이랑 잘 될 생각 없어. 오늘 보니까 그 강태준이라는 남자 보통이 아니더구나. 그런 남자랑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러니 이 기회에 확실하게 연을 끊어버리는 거야. 이 애를 내 이름으로 내보내는 거지. 그제야 해오는 그들의 잔인한 계획을 이해했다. 그녀를 신유라 대역으로 내보내 일부러 최악의 인상을 남기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녀의 못생긴 외모와 어수룩한 태도로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어 다시는 신씨 집안 여자들을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짜 신유라의 체면은 지키고 모든 책임과 굴욕은 해운의 몫이 될 터였다. 그녀는 또다시 집안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도구,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되어야 했다. 싫어요. 전 못해요. 해운은 용기를 내어 거절했다.
하지만 그 말은 박서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짝, 매서운 손길이 혜운의 뺨을 후려쳤다.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다. 뿌옇게 흐려진 시야 너머로 악마 같은 계모의 얼굴이 보였다. 네가 지금 거절할 처지야. 누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내 죽은 엄마 생각해서 이만큼이라도 거둬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이 은혜도 모르는 연아, 죽은 엄마. 그 말은 혜운에게 가장 아픈 비수였다. 혜운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이 집에서 그녀에게 선택권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녀는 굴복했다. 바닥에 떨어진 스케치북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다음 날 오후 혜운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했다. 이것은 변장이 아니라 벌칙에 가까웠다. 유라가 일부러 골라준 드레스는 색깔이 촌스럽고 몸에 전혀 맞지 않아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얼굴에는 유라가 장난치듯 발라놓은 화장이 두껍게 덮여 있었다. 어설픈 아이라인은 눈을 더 작아 보이게 만들었고 새빨간 립스틱은 입술만 동동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박서진은 그녀에게 바보처럼 행동하는 법을 교육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고개만 끄덕여. 그리고 아, 그러세요. 우와, 대단해요. 이 두 마디만 반복해. 취미를 물으면 쇼핑이라고 하고. 알겠니? 최대한 멍청하고 생각 없어 보이게 행동하란 말이야. 혜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약속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으로 가는 내내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금 자신을 철저히 망가뜨리기 위한 무대로 끌려가고 있었다. 거울 속 낯선 여자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겁에 질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 혜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 끔찍한 연극이 제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강태준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시내에서 가장 전망 좋고 예약 없이는 발도 들일 수 없는 프렌치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이 불쾌하고 시간 낭비인 만남을 아분 안에 끝낼 생각뿐이었다. 그는 어젯밤에 신유라를 떠올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짜로 치장한 여자. 오늘 나올 여자도 그녀와 별반 다르지 않을 터였다. 어쩌면 더 교활하고 더 집요한 종류의 인간일지도 모른다. 신씨 집안은 어제 그런 굴욕을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사람을 보냈다. 그 뻔뻔함과 탐욕에 헛웃음이 나왔다. 어떤 레포토리로 나를 유혹해볼까? 그는 냉소적으로 생각하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 시간 정각. 그때 룸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강태준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의 앞에 나타난 여자는 그의 예상을 산산조각냈다.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교계의 여왕이 아니었다. 마치 폭풍우에 휩쓸린 작은 새처럼. 겁에 질린 채 겨우 몸을 가누고 있는 초라한 모습의 여자였다. 그녀는 어제 신유라가 입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촌스러운 색깔만 요란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몸에 맞지 않아 어깨선은 흘러내렸고 길이는 어정쩡했다. 얼굴에는 어설픈 화장이 덕지덕지 발려 있었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화장품으로 장난을 쳐놓은 것 같았다. 그 모든 부조화의 정점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공포와 불안으로 흔들리는 눈동자. 그녀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기만 했다. 이게 대체 뭐지? 태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씨 집안이 이런 여자를 보냈다고 그들의 새로운 전략인가
동정심이라도 유발하려는 건가? 그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거기 서서 구경할 겁니까?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에 여자는 화들짝 놀라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허둥지둥 그가 가리킨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앉는 바람에 테이블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낡은 핸드백만 만지작거렸다. 태주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관찰했다. 가까이서 보니 더 가관이었다. 두꺼운 화장 아래로 군데군데 드러난 맨얼굴은 잡티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왼쪽 뺨에 작은 흉터가 눈에 띄었다. 전반적으로 못생겼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스스로를 꾸밀 줄도, 자신을 드러낼 줄도 모르는 모습이 답답하고 한심해 보였다. 신유라 씨, 맞습니까? 태준이 확인하듯 물었다. 여자는 움찔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트브, 네.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어제 본 분과는 인상이 아주 많이 다르시군요. 그의 비아냥거림에 그녀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계모가 시킨 대로 기계적으로 입을 열었다. 아, 그러세요. 태주는 어이가 없었다. 그는 일부러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신성 어페럴은 요즘 자금 사정이 꽤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보니 그녀는 대답 대신 입술만 달싹였다. 그러다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다시 대본을 읊었다. 우와, 대단해요. 맥락도 의미도 없는 대답이었다. 태주는 이제 확신했다. 이 여자는 정말로 머리가 비었거나 아니면 지금 머리 빈 여자 연기를 하고 있거나 둘 중 어느 쪽이든 불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 무의미한 연극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취미는 뭡니까? 내야 쇼핑기요. 주로 어디서 쇼핑을 하죠? 주로 구매하는 브랜드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겨우 대답했다. 그냥 백화점이요. 예쁜 거요. 태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완벽한 바보 연기였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녀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대본을 잊어버릴까봐 안간힘을 쓰는 듯한 필사적인 태도.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왜 신씨 집안이 얻는 게 대체 뭐란 말인가? 그때 웨이터가 들어와 물을 따랐다. 웨이터의 실수로 물방울 몇 개가 테이블 위로 튀었다. 새하얀 리넨 테이블 클로스 위로 짙은 남색이 번지는 것을 본 순간 여자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물방울을 닦아내려다 멈칫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태준이 아니었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다. 아까워라. 나주산 쪽으로 여러 번 올려서 낸 색인데 이렇게 깊은 남색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고 맺히는 걸 보니 감즙으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순간 강태준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귀를 의심했다. 나주산 쪽 감즙 마감. 그것은 패션업계. 그것도 전통 염색 분야에 깊은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용어였다. 진성그룹이 최근 최고급 한복 라인을 론칭하면서 국내 최고의 장인들과 협업할 때 수없이 들었던 바로 그 단어들이었다.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쇼핑이 취미라던 이 멍청한 여자의 입에서 나왔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해우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에게 어깨 너머로 배운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유일하게 잘 아는 분야의 이야기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다. 계모의 경고가 귓가에 울렸다.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마. 너는 그냥 멍청한 인형이야. 그녀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색깔이 예뻐서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당황한 모습과 겁에 질린 눈빛은 방금 전의 혼잣말이 진심이었음을 오히려 증명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꿰뚫을 듯이 쳐다봤다. 지금까지의 모든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촌스러운 옷차림, 어설픈 화장, 바보 같은 대답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온 한순간의 날카로운 지성. 이건 연기였다. 하지만 그 목적이 그를 유혹하거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었다. 정반대였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최악의 인상을 남기기 위한 처절할 정도로 필사적인 연기. 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당신, 정말 신유라 맞습니까? 그 질문에 혜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흔들리는 동공 속에서 태주는 모든 답을 읽었다. 혜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모든 것을 들킬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뛰쳐나갔다. 비틀거리며 도망치는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의자와 그녀가 무의식 중에 언급했던 남색 테이블 클로스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불쾌함과 지루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호기심과 정체 모를 흥미가 싹트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거비세요? 네, 대표님. 신성 어페럴 신 회장 집안에 대해 다시 조사해. 특히 신율에 대해서 어젯밤 나와 마주쳤던 여자와 오늘 내 앞에 나타난 여자를 포함해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파헤쳐봐. 그 집안에 숨겨진 유령이라도 있는 건지. 전화를 끊은 태주는 창밖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해져 있었다. 바보 연기를 하던 여자의 공포에 질린 눈. 그 눈 너머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궁금해졌다. 그것은 그의 메마른 일상에 던져진 아주 작은 돌멩이였다. 신하윤은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탔다. 채 오르자마자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녀는 방금 전의 상황을 되새겼다. 강태준. 그 남자의 마지막 질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당신, 정말 신유라 맞습니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챈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신씨 집안은 또 어떤 불벼락을 그녀에게 내릴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소중한 지식을 그 차가운 남자 앞에서 무심코 내뱉어 버렸을까? 그것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세계였고 이 더럽고 추악한 현실로부터의 유일한 도피처였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와 같은 심정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실 소패는 박서진과 신유라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신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어떻게 됐어? 유라가 참지 못하고 먼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조바심이 섞여 있었다. 그 남자, 질색하는 표정이었지. 다시는 우리 집안 여자들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했어. 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네, 제가 최대한 멍청하게 굴었어요. 음식도 지저분하게 먹고 엉뚱한 소리만 반복했어요. 대표님 표정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녀는 테이블 클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박서진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대답에 유라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것 봐. 엄마 내 말이 맞지. 저런 멍청이를 내보내길 잘했어. 이제 그 재수 없는 강태준도 2번 다시 나한테 아는 척 못할 거야. 박서진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혜은에게 다가와 턱을 치켜들고 얼굴을 살폈다. 엉망인 화장을 보고는 경멸적으로 말했다. 꼴하고는 일은 제대로 처리한 것 같으니 이번은 넘어가 주지. 하지만 명심해. 오늘 일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돼. 만약 내 입에서 오늘 일이 새어나갔다가는 그땐 네 죽은 어미 무덤까지 파헤쳐버릴 테니. 그 잔인한 협박에 혜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저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됐어. 이제 내 방으로 꺼져. 보기만 해도 재수 없으니까. 혜은은 도구로서의 역할을 끝마쳤다. 그녀는 굴욕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등 뒤로 유라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스스로를 망가뜨려야만 했던 비참함이 더 크게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CEO 사무실 최민혁 비서는 강태준의 호출을 받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강태준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신성 어페럴 건. 조사 진행 상황은 태준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최 비서는 유능했다. 그는 이미 대표가 레스토랑에서 돌아오자마자 그의 표정만 보고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유령이라도 찾아내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네, 대표님,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 비서는 태블릿 PC를 켜서 화면을 태준에게 보여주었다. 우선 신성 어페럴 신현철 회장의 공식적인 자녀는 일남일녀입니다. 아들 신우혁은 현재 경영 수업 중이고 딸은 신유라, 24세, 어젯밤 연회에서 대표님께 접근했던 인물입니다. 화면에는 신유라의 사진과 프로필이 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는 사진,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는 사진, 명품으로 가득한 SNS 계정까지.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포장된 상품 같았다. 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상에는 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최 비서가 화면을 넘기자 전혀 다른 분위기의 정보가 나타났다. 신하운, 24세, 신유라와 동갑입니다. 신 회장의 혼외자로. 생모는 서지수 씨, 15년 전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생모 서지수 씨는 무명의 전통 직물 공예가였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증명사진 하나가 떠 있었다. 커다란 뿔테 안경을 쓴 꾸미지 않은 수수한 얼굴. 강태준이 오늘 레스토랑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여자였다. 최 비서는 담담하게 조사를 이어갔다. 신하운 씨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 대외 활동도 전무합니다. 다만 저희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신 회장 집안의 가사 도우미와 접촉한 결과 신하운 씨가 집안에서 유령 취급을 받으며 계모와 이복 동생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왔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강태준은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지만 책상 아래에서 그가 주먹을 단단히 쥐고 있는 것을 최 비서는 놓치지 않았다. 최 비서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정보를 화면에 띄웠다. 결론적으로 어젯밤 대표님을 만난 인물은 신유라. 그리고 오늘 맞선 자리에 나온 인물은 신하운입니다.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신씨 집안의 오만하고 잔인한 계략,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기록조차 없는 유령 같은 딸을 제물로 삼은 것이다. 그들은 해운을 신유라라는 이름의 방패막이로 내세워 그녀가 받을 모욕과 상처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신씨 집안의 기만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을 소모품처럼 취급한 그들의 비인간성에 대한 혐오로 번져나갔다. 그는 바보처럼 연기하던 해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깊은 공포,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학대받고 억압당한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영혼 깊숙이 새겨진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한순간 반짝였던 지성의 빛. 그녀의 어머니가 무명의 직물 공예가였다는 사실은 그녀가 테이블 클로스를 보고 중얼거렸던 말에 설득력을 더했다. 그녀는 멍청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똑똑하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감추고 있었을 뿐이다. 강태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 안에는 분노와 더불어 이름 붙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동정심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짓밟힌 재능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부당한 폭력에 대한 강렬한 분노였다. 거에 비세요. 네, 이 대표님, 신성 어페럴과 진행 중이던 모든 협력 논의를 즉시 중단해. 앞으로 그쪽에서 오는 모든 연락은 무시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해운의 증명사진을 가만히 응시했다. 신하운 씨에 대해 계속 주시하도록 해. 눈에 띄지 않게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 비서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강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2개의 파일, 화려한 신유라의 파일과 텅 빈 것이나 다름없는 신하은의 파일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관심은 더 이상 신씨 집안과의 비즈니스나 그들의 기만 행위에 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신하은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왜 그토록 그녀에게 신경이 쓰이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그녀를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강태진은 혜은의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다. 신하은, 그의 메마른 세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는 이제 그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지시는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다. 바로 다음 날 오전, 신성 어페럴의 신현철 회장은 진성그룹 비서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했다. 진성그룹은 신성 어페럴과의 모든 협력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일방적인 통보. 그것은 재계에서 가장 모욕적인 거절의 방식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신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진성그룹과의 협력은 신성 어페럴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던 계약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는 곧장 아내 박서진과 딸 신유라를 회사로 호출했다. 대체 어제 그 자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강태준이가 갑자기 돌변한 거냐고.
신 회장의 분노 앞에 유라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제가 뭘 어때서요? 그 남자가 원래부터 무례하고 이상했다고 몇 번을 말해요. 시끄러워. 재계에서 강태준이 어떤 인간인데 그놈이 이유 없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신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내와 딸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혹시 너희들 나 몰래 무슨 짓이라도 한 거냐? 그제야 박서진과 유라는 마지못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유라 대신 해운을 맞선 자리에 내보냈다는 사실을. 그 말을 들은 신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딸이나 아내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사업을 망친 그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 멍청한 것들, 그 쓸모없는 계집애를 내보내 일이 이 지경이 될 줄도 몰랐어. 여보, 하지만 그 애가 망치고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닥쳐. 신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다. 당장 집으로 가 그 계집애.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날 저녁 신씨 저택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신 회장과 박서진. 유라는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관처럼 다락방으로 몰려왔다.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해우는 자리에 얼어붙었다. 네가 감히 내 사업을 망쳐. 신 회장은 다짜고짜 해운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해운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말해, 그 자리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일부러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려고 작정한 거지. 그렇지.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시키는 대로만. 네가 뭘 시키는 대로 해. 유라가 악을 쓰며 해운의 물건들을 걷어찼다. 네가 꼬리라도 친 거 아냐. 그 남자한테 붙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일이 이렇게 꼬이지.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었다. 해운은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멍청한 척만 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 해운은 모든 실패와 불행을 뒤집어 씌우기 좋은 희생양일 뿐이었다. 박서진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협박했다. 네오 같은 건 길바닥에 나 앉아도 싸. 당장 이 집에서 넌 쫓겨날 줄 알아. 네 엄마가 남긴 저고리 몇 점이랑 같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보라고. 그 순간 해운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평생을 사느니 차라리 밖에서 굶어 죽는 게 더 자유로울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져갔다. 링동. 그때였다. 집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가사도우미가 황급히 인터폰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회장님, 사모님, 저기 진성그룹에서 왔습니다. 신 회장 가족은 모두 얼어붙었다. 이 상황에 진성그룹이 왜? 잠시 후 거실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다. 최민혁 비서를 대동한 강태준이 마치 자기 집처럼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시선은 곧장 가족들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혜은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박서진에게 붙잡혀 붉게 자국이 남은 팔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더 차가워졌다. 신 회장이 애써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이고, 강 대표님,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누추한 곳까지 직접. 강태준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신 회장님께 볼 일 없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충격에 빠진 가족들을 지나쳐 똑바로 혜운에게 걸어갔다. 그의 큰 키가 겁에 질린 혜운의 앞에 그늘을 들이웠다. 신하윤 씨,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혜운은 숨을 멈췄다. 당신에게 제안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강태준은 다른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해운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가 내뱉은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나와 결혼합시다. 네? 해운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확히는 계약 결혼입니다. 기간은 1년. 그는 지극히 사무적인 말투로 마치 비즈니스 계약을 설명하듯 말했다. 나에게는 집안에서 밀어붙이는 정략 결혼을 막아줄 약혼녀가 필요하고 당신에게는 이 집에서 벗어날 자유가 필요하겠지. 계약 조건은 간단합니다. 1년 동안 내 약혼녀 행세를 해주면 그 대가로 당신의 완벽한 독립과 안전을 보장해주겠습니다. 주거와 생활비는 물론 계약이 끝난 후에는 충분한 위자료와 함께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지. 거실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신 회장 가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태준과 해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특히 신유라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저것이 강태준의 아내가 되겠다고 박서진이 정신을 차리고 끼어들었다. 강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 혜은이는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내가 이야기하는 상대는 신하은 씨입니다. 강태준은 단 한마디로 그녀의 말을 묵살했다. 그의 눈빛은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위로 가득했다. 그는 다시 혜은을 바라보았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신하은 씨, 이 지옥에 남을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나올지. 혜은은 혼란스러웠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이 차갑고 무서운 남자와 결혼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증오에 찬 얼굴들을 보았다. 평생을 자신을 짓밟고 이용해온 사람들. 이곳에 남는다면 그녀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늘을 계기로 더욱 끔찍해질 것이다. 강태준과의 결혼은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비록 온기는 없을지언정 경멸이나 증오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건조한 거래를 제안하는 사업가의 눈빛. 적어도 그것은 지금 그녀가 매일 마주하는 지독한 감정들보다는 안전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탈출의 기회였다. 혜은은 떨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가족들을 똑바로 쳐다본 후 강태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아, 저하여.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제안 받아들일게요. 그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신 회장 가족의 얼굴은 절망과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강태준의 입계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만족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신하은의 좋아요 라는 대답은 신씨 집안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강태준은 그 대답을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는 최 비서에게 눈짓했고 최 비서는 준비했다는 듯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몇 장을 꺼냈다. 이것은 파혼에 대비한 위약금과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약식 약혼 계약서입니다. 신 회장님께서 서명하시죠. 최 비서가 내민 계약서는 사실상 딸을 판다는 내용의 다름 아니었지만 신 회장은 감히 거부할 수 없었다. 강태준의 서늘한 눈빛은 만약 거부할 시 신성 어페럴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똑똑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명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무감각하게 지켜본 후 혜은에게 말했다. 짐을 챙기시죠. 당신에게 진짜 속한 것들만.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혜은은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신 회장 가족이 사준 옷가지나 물건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가 챙긴 것은 낡은 스케치북 몇 권과 달아빠진 연필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뿐이었다. 그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을 모으고 염색했던 형형색색의 천 조각들이 소중하게 담겨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자 그녀의 영혼이었다. 그녀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내려왔을 때 신 회장 가족의 얼굴에는 경멸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초라한 짐을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가시죠? 해우는 평생을 살아온, 그러나 단 한 번도 집이었던 적 없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였다. 그녀가 살던 다락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모든 것이 미니멀하고 값비싸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텅 비고 차가운,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강태주는 그녀를 거실의 거대한 소파에 앉히고는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최 비서가 다시금 정식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것이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정식 계약서입니다. 해우는 천천히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계약 기간 1년. 갑 강태준과 을 신하은의 의무 조항, 대외적인 활동 시 지켜야 할 수칙,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 모든 것이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했다. 특히 한 조항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계약 기간 중 을은 갑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창작 및 학습 활동을 보장받는다. 강태주는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고 입을 열었다. 이 계약은 당신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당신이 이 집에서 인형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피하자는 겁니다. 명심해요.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일부러 선을 긋고 있었다.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이라도 하듯 해우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사랑이나 애정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자유와 생존뿐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신하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쓰는 것이 이렇게 힘있고 의미 있는 일인 줄 처음 알았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변신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신데렐라의 변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강태주는 스타일리스트 팀을 부르는 대신 그녀에게 블랙카드를 건네며 말했다. 필요한 것을 직접 사세요.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기준으로. 또한 그는 최고의 안과 의사를 예약해 그녀의 눈에 맞는 콘택트 렌즈와 새 안경을 맞추게 해주었고 피부과 진료를 통해 뺨의 흉터를 치료하게 했다. 흉터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제대로 돌보기 위함이었다. 그의 배려는 언제나 차갑고 사무적인 형태를 띠었지만 그 속에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담겨 있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쇼핑에 나선 해우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명품 매장 대신 질 좋은 원단을 사용하는 디자이너 편집샵으로 발길을 향했다. 그녀의 손길은 로고가 아닌 옷감의 질감과 바느질의 꼼꼼함을 먼저 확인했다. 그녀가 고른 옷들은 유행을 좇는 화려한 옷이 아닌 좋은 소재로 만든 단순하고 편안한 디자인의 옷들이었다. 며칠 후 해운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촌스러운 옷과 어설픈 화장 대신 잘 맞는 옷과 깨끗한 얼굴은 그녀 본연의 맑은 분위기를 드러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차분하고 지적인 아우라를 풍기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주는 그녀를 진성그룹 본사로 데려갔다.
그녀를 언제까지고 집에만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녀의 진짜 재능을 확인해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회사의 심장부인 디자인실과 원단 아카이브였다. 수만 가지의 원단과 색실이 보관된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혜은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원단 샘플들을 만져보고 색 조합을 살펴보았다. 그때 디자인 팀장이 심각한 얼굴로 강태준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다음 시즌 메인 컬러 때문에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안 팀장은 업계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베테랑 디자이너였지만 최근 창작의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 테마가 봄비가 갠 뒤에 하늘인데 저희가 가진 화학 염료로는 그 미묘하고 청아한 색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탁하거나 너무 인공적으로 나옵니다. 강태준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옆에 서 있던 혜원을 향해 턱짓했다. 이쪽은 신하은 씨, 직물에 관심이 많으니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안 팀장과 디자이너들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혜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문제의 원단 샘플을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과 아이디어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샘플을 집어들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 색은 치자 씨앗을 우린 물의 쪽을 아주 약간만 섞으면 훨씬 가까운 색을 낼 수 있을 텐데. 그럼 색감도 훨씬 부드럽고 깊이가 생겨요. 원단의 감촉도 살아나고요. 그녀의 말에 디자인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그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치자와 쪽 전통 염료의 이름을. 그것도 정확한 조합법까지 거론하다니. 안 팀장이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혜우는 그제야 자신이 또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태준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 용기를 얻은 혜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꺼내놓기로 결심했다. 네, 천연 염료는 살아있는 색이에요. 온도, 습도,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 수만 가지 다른 색을 만들어낼 수 있죠. 봄비 갠 뒤에 하늘색이라면 아마 새벽녘 이슬이 맺힌 치자꽃 잎을 따서 염색하면 가장 맑은 노란빛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첫 수확한 쪽에 생잎즙을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색을 중화시키면 아마 상상하시는 것과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하늘색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의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의 눈은 총명하게 빛났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디자이너들은 그녀의 전문적인 설명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강태준은 한 걸음 뒤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발견한 것이 단순히 학대받는 불쌍한 소녀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그 누구도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눈부신 원석이었다. 그녀의 지식과 열정은 진짜였다.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가짜들 속에서 그는 마침내 진짜를 찾아낸 것이다. 디자이너들에게 둘러싸여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혜은의 모습을 바라보는 강태준의 입가에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는 이미 그녀라는 존재에게 깊이 매료되고 있었다. 신하은이 진성그룹 디자인실에 스페셜 컨설턴트로 합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재계의 폭탄 선언과도 같은 공식 발표가 떴다. 진성그룹 강태준 대표, 비연예인 신하은 씨와 약혼, 단 한 줄의 간결한 보도자료. 하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얼음 왕자로 불리며 그 어떤 스캔들도 허용하지 않았던 강태준의 약혼 소식에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언론사들은 신하은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소셜미디어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온갖 추측으로 들끓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신씨 저택에도 당연히 전달되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신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 PC를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다. 화면에는 강태준과 나란히 서 있는 신하은의 파파라치 사진이 떠 있었다. 물론 공식적인 사진은 아니었고, 누군가 멀리서 몰래 찍은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그 사진 속의 혜우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그 멍청하고 못생긴 언니가 아니었다.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 자신감은 없을지언정 초라함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계약일 뿐이라며 비밀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박서진 역시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나도 몰라. 그 애가 무슨 수작을 부린 게 틀림없어. 감히 내 딸 자리를 저 따위 것이. 그들의 분노 밑바닥에는 지독한 질투와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이 평생을 벌레처럼 취급하고 짓밟아온 존재가 감히 자신들이 오르지 못한 나무에 올라 열매를 따려는 꼴이었다. 신유라는 자신이 강태준에게 당했던 모욕과 그 자리를 너무나도 쉽게 차지한 듯 보이는 혜은의 모습이 겹쳐지며 참을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다. 그들은 절대 신하은의 성공을, 그녀의 행복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 시각,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혜은은 진성그룹 디자인실에서 난생 처음으로 일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천연 염색에 대한 지식은 이론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실험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봄비겐 뒤에 하늘색을 구현해냈고, 그 결과물은 안 팀장을 비롯한 모든 디자이너들을 감탄시켰다. 그녀가 만든 색은 인공적이지 않고 살아 숨쉬는 듯한 깊이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대표의 낙하산이라며 의심하던 디자이너들도 그녀의 진정한 실력과 성실함 앞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이제 혜은을 혜은씨 또는 컨설턴트님이라 부르며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혜은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재능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자연스럽게 웃음이 늘었고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졌다. 강태준은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안 팀장으로부터 매일같이 혜은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아주 가끔 우연을 가장하여 디자인실 근처를 지나가곤 했다. 그의 눈에 비친 혜은은 일에 완전히 몰두한 열정으로 빛나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세계를 찾은 것을 보며 자신도 모르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이전과 같은 날 선 긴장감은 사라졌다. 가끔 그는 늦게까지 일하는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했고 그녀의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해 묻기도 했다. 그에게는 아주 큰 변화였다. 혜은 역시 그의 작은 배려에 어색해하면서도 조금씩 마음의 경계를 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신유라와 박서진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 천박한 연예부 기자를 이용했다. 며칠 후 인터넷 가십 사이트를 시작으로 독이 묻은 화살들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진성그룹 강태준 대표의 약혼녀. 신하은의 숨겨진 과거. 기사는 매우 자극적이고 교묘했다. 익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온갖 거짓과 왜곡된 사실들을 버무려 놓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신하은 씨는 학창시절부터 심각한 정신불안 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했으며 이 때문에 가족들이 그녀의 존재를 숨겨왔다고 한다. 대인기피증과
인지 능력 저하로 간단한 대화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실상 가족 내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였다고 그런 그녀가 어떻게 강태준 대표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의문. 일각에서는 그녀가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무기로 동정심을 유발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도 루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신박약, 백치미를 가장한 골드디거 등 온갖 끔찍한 꼬리표가 그녀에게 붙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강태준의 선택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진성그룹의 주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혜원의 재능을 칭찬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그녀를 동정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정말 그렇대. 어쩐지 좀 어두워 보이긴 했어. 대표님은 대체 왜 저런 여자를 지방길이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거 아닐까? 그 도끼 어린 말들은 혜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디자인 팀원들은 그녀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겨우 되찾았던 자신감은 다시 산산조각났고 그녀는 예전처럼 다시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졌고 자신이 강태준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다시 어둡고 외로운 다락방에 갇힌 기분이었다. 강태준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최 비서가 가져온 기사들과 인터넷 댓글들을 무표정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의 침묵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는 이 모든 비열한 공격의 배우가 누구인지 굳이 조사할 필요도 없이 알고 있었다. 신씨 집안 그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분노는 혜운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처 입은 그녀를 보며 그의 분노는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타올랐다. 그날 저녁 그는 디자인 실험실 한쪽 구석에서 홀로 천에 물을 들이고 있는 혜운을 발견했다. 그녀는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가늘게 떨리는 어깨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예전에 빛나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작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돌아가 있었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린 따뜻한 차를 그녀의 작업대 위에 놓았다. 혜운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 신경 쓰지 마요.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부드러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그는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악의적인 댓글 창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독하게 차가웠다.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그는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자들을 처절하게 응징하기 위한 전쟁을. 강태준의 사무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혜운을 자신의 맞은편에 앉히고 정면으로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이 CEO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루머는 자연히 사그라들겠죠. 당신은 지금처럼 디자인팀의 컨설턴트로 계속 일하면 됩니다.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당신은 계속 숨어 있어도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혜운은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두 번째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겁니다. 강태준은 탁자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가득했다. 이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신하은 씨, 당신이 원하지 않는 싸움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싸우기로 결심한다면
내가 당신의 칼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언제나 그녀의 삶은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었다. 숨으라고 하면 숨었고, 멍청이 역할을 하라고 하면 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강태준은 그녀에게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해우는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정신불안, 인지능력 저하, 그 단어들은 그녀의 과거가 아닌 신씨 집안이 그녀에게 씌운 낙인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그 낙인 아래서 숨죽여 살아왔다. 이대로 또다시 숨어버린다면 그녀는 평생 그들의 유령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채 외롭게 생을 마감했다. 해우는 더 이상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지식을, 그리고 신하은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더 이상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싸우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제 이름과 제 재능을 제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은 그녀에게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상처 입은 작은 새가 아니라 폭풍우를 뚫고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매의 모습이었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때부터 그의 사무실은 작전실로 변했다. 단순히 루머를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하니까 우리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압도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강태준은 이미 최 비서를 통해 루머의 진원지를 추적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신유라와 연결된 연예부 기자였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그 꼬리를 자르지 않았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들이 당신을 멍청하고 무능하다고 말했으니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총명하고 유능한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숨겨진 존재로 만들었으니 우리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 위로 올려보낼 겁니다. 화려한 무대라니요? 소울 패션 위크.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진성그룹의 새 컬렉션. 당신이 생명을 불어넣은 바로 그 옷들이 당신의 목소리가 되고 당신의 증거가 될 겁니다. 당신은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을 공격했던 모든 이들의 얼굴에 실력으로 대답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무엇보다 확실한 방역이 될 터였다. 해운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아닌 설렘과 투지 때문이었다. 그들은 함께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혜원에게 루머의 세부 사항에 대해 물었다. 그들이 당신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고 했더군요.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대학에 합격했었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새어머니가 등록금을 내주지 않았어요. 넌 대학 갈 머리가 안 된다면서 그 돈으로 유라 옷을 사줬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를 강태준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초의 비서에게 그녀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져오게 했다. 기록부에는 미술 및 화학 과목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뛰어남이라는 교사의 평가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멍청하다는 낙인과는 정반대의 증거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약 파트너를 넘어선 진정한 동맹이 되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CEO의 자리에서 지시만 내리지 않았다. 그는 직접 패션위크 준비에 모든 과정을 총괄했다. 언론 전략을 짜고 최고의 스태프들을 붙여주었으며
혜운이 오직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했다. 혜운은 그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디자인실과 염색 실험실을 오갔다. 그녀의 손끝에서 세상에 없던 아름다운 색과 질감의 원단들이 탄생했다. 늦은 밤, 함께 야식을 먹으며 회의를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가짜를 싫어하세요? 어느 날 혜운이 물었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었죠. 진심은 없고 욕망만 가득한 눈들. 그때부터였던 것 같군요. 본질이 없는 모든 것을 경멸하게 된 게 그의 고백에 혜운은 그의 차가움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어느 새벽 혜운은 계속되는 작업에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인기척에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어깨 위에는 강태준의 재킷이 덮여 있었고 그는 조용히 맞은편 소파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혜운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계약서에 명시된 감정 소모를 하지 말자는 조항이 두 사람 모두에게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패션위크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초의 비서가 긴급한 보고를 가지고 왔다. 대표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유라 씨와 접촉한 기자의 계좌에 신성 어페럴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액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다른 곳이라니 저희의 오랜 경쟁사인 태양 패션입니다. 그 말에 강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진 것이다. 신씨 집안의 유치한 질투심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양 패션이 진성그룹의 새 컬렉션을 망가뜨리고 죽의 타격을 입히기 위해 신씨 집안을 이용해 여론전을 펼친 것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전쟁이었다. 강태준과 혜운은 최 비서가 준비한 상황판 앞에 섰다. 신유라, 박서진, 연예부 기자, 그리고 태양 패션의 CEO. 그들의 얼굴 사진이 붉은 선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판이 짜였다. 적들의 의도도, 그들의 연결고리도 파악했다. 강태준이 혜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무대에 오를 시간입니다.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서울 패션위크의 마지막 날. 진성그룹의 쇼가 열리는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패션계의 모든 거물들, 영향력 있는 언론인, 해외 바이어들, 그리고 수많은 셀러브리티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최근 강태준 대표의 약혼녀를 둘러싼 추문으로 진성그룹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에 오늘 쇼는 그들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였다. 백스테이지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모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스태프들의 고함 소리와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 있는 신하우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최종적으로 런웨이에 오를 의상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점검하며 옷감의 상태와 색의 발현을 마지막까지 확인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신과 책임감으로 가득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었다. 강태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CEO가 아닌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혜운은 큰 힘을 얻었다. 쇼 시작 직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태준이 격려의 의미를 담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혜운 역시 작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흘렀다. 객석 맨 앞줄. 가장 좋은 자리에는 신유라와 박서진, 그리고 태양 패션의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곧 펼쳐질 진성그룹의 몰락을 관람하러 온 자들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 근처에는 돈으로 매수된 연예부 기자가 노트북을 켠 채 추락하는 진성, 재능 없는 약혼녀의 실패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쇼가 시작되기 직전 최 비서가 심각한 얼굴로 강태준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예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쇼의 배경 영상을 상영할 메인 스크린이 해킹당했습니다. 피날레에 맞춰 신하운 컨설턴트님에 대한 비방 기사와 조작된 사진들이 송출되도록 바이러스를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혜운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연극은 이미 시작되었다. 적들이 자신들의 계략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드디어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신비로운 음악이 울려 퍼지며 쇼의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가 입은 옷은 짙은 먹구름, 색의 실크 드레스였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슬픔이 아닌 새벽을 기다리는 고요한 힘이 느껴졌다. 이어서 등장한 옷들은 잿빛, 탁한 갈색 등 어둡고 억압된 색조를 띠고 있었다. 그것은 혜운의 지난 세월, 그녀가 갇혀 지내야 했던 어두운 다락방을 상징하는 듯 했다. 객석에서는 엘케니의 실망감과 역시나 하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유라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컬렉션이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기 시작했다.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스며들듯 여린 새싹 같은 연두빛이 등장했다. 이어서 수줍은 꽃봉오리 같은 분홍색, 따스한 햇살 같은 노란색이 런웨이를 물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숨을 죽이는 순간이 찾아왔다. 바로 그 봄비겐 뒤에 하늘색 드레스가 등장한 것이다. 그 색은 인공적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살아있는 자연의 색이었다. 맑고 청아하며 눈부시게 희망적이었다. 관객들은 완전히 압도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의 나열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한 인간의 삶을 담아낸 웅장한 서사시였다. 그리고 대망의 피날레,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메인 모델이 런웨이 끝에 서는 순간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깜빡이기 시작했다. 유라와 태양 패션 대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혜운에 대한 비방 기사가 아니었다. 걱정 마세요. 태양 패션에서 받은 돈 안전하게 잘 있습니다. 쇼가 망하는 즉시 그 정신 나간 계집애 때문에 컬렉션이 실패했다는 기사를 터뜨릴 테니까 행사장 전체에 신유라와 통화하는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는 태양 패션에서 기자에게 거액이 송금된 은행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객석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곧 아름답게 편집된 영상으로 바뀌었다. 영상 속에는 화려한 모습이 아닌 수수한 작업복 차림의 혜운이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꽃잎을 빻고 쪽을 끓이고 천을 물들이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펼쳐졌다. 런웨이 위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아름다운 색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과정이었다. 이어서 그녀의 우수한 성적이 담긴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와
천재적인 디자인 스케치들이 화면을 채웠다. 차분한 성우의 내레이션이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재능은 숨길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색은 세상의 그 어떤 어둠보다 강합니다. 영상의 마지막. 혜은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담겨 있었다. 순간적인 정적, 그리고 곧이어 행사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런웨이가 아닌 사색이 되어 굳어버린 신유라와 박서진, 태양 패션 대표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완벽하게 짜인 덫에 걸려든 것이다. 무대의 조명이 다시 밝혀지고 안 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나왔다. 이 아름다운 컬렉션은 엄청난 개인적 역경을 딛고 한국 전통색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해낸 한 아티스트의 재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색들의 진정한 주인, 신하은 컨설턴트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음악과 함께 혜은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하지만 우아한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긴장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굳건히 들고 있었다. 객석에서는 그녀의 재능과 용기에 대한 경의를 담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많은 불빛과 환호 속에서 혜은의 시선은 무대 옆에 서 있는 강태준을 향했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뜨거운 자부심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완벽한 승리이자 두 사람의 공동의 승리였다. 진성그룹의 패션쇼가 끝난 후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매체 한 면은 신하은과 진성그룹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먼지 속 진주, 천재 디자이너 신하은의 등장, 서울 패션위크를 뒤흔든 진성그룹의 통쾌한 방역.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를 향했던 모든 의심과 비난은 이제 동정과 찬사로 바뀌어 있었다. 반면 그들의 적들은 처참하게 몰락했다. 패션쇼 현장에서 망신을 당한 신유라와 박서진, 그리고 태양 패션 대표의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진성그룹은 즉시 태양 패션을 기업 이미지 훼손 및 영업비밀 침해, 시도 혐의로 고소했다.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태양 패션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결국 태양 패션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신씨 집안의 몰락은 더욱 비참했다. 신성 어페럴은 불매 운동에 직격탄을 맞았고 모든 거래처가 등을 돌렸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스캔들로 인해 과거 신 회장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혐의까지 재조명되면서 국세청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신유라와 박서진은 더 이상 사교계의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들이 혜은에게 씌웠던 숨겨진 존재라는 굴레를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강태준은 그 모든 과정을 차갑고 무자비하게 지휘했다. 그는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다.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고 세상이 조금씩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신하은은 이제 대한민국 패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 아티스트가 되었다. 국내외에서 인터뷰와 협업 제안이 쏟아졌지만 강태준은 그녀가 원치 않는 모든 것을 막아주며 그녀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강태준은 그녀를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전통가옥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가 복잡한 세상을 피해 가끔씩 찾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휴식처였다. 고즈넉한 한옥의 툇마루에 앉아
두 사람은 말없이 따뜻한 찻잔을 손에 든 채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았다. 모든 싸움이 끝난 뒤 찾아온 꿈결 같은 평화였다. 해우는 지난 몇 주간의 일이 마치 한편의 긴 꿈처럼 느껴졌다. 지옥 같던 다락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치고 자신을 짓밟던 이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남자가 지금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감사함, 존경심,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때 강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정원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계약 기간은 아직 1년이 차에 안 됐지만 이 계약의 본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 같군요.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원한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혜은의 심장은 그 말에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자유.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단어였다. 하지만 왜일까? 그가 건네는 자유가 이제는 조금도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없는 자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은 그와 함께였기에 의미가 있었다. 혜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표정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자신의 갑옷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신하윤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솔직히 말하죠. 처음 당신이 그 테이블 클로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저 흥미를 느꼈습니다. 당신이 디자인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재능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세상이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차가운 얼굴 위로 그가 평생 숨겨왔을지도 모르는 진솔한 감정이 드러났다. 우리의 시작은 거래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그 계약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의 남자로. 혜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전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사랑받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해 보이는 남자가 그녀 자체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저는 대표님이 없으면 안 돼요. 대표님은 제 어둠 속의 유일한 빛이었어요. 저도 대표님 곁에 있고 싶어요. 제 마음도 계약 같은 게 아니니까요. 그녀의 서툰 고백에 강태준의 얼굴에 마침내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싸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포개어졌다. 그것은 열정적이기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듯한 따뜻하고 진실한 입맞춤이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과 오해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화려한 계약서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진심이라는 계약이 새로이 새겨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서울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통유리창 너머로 아름다운 쇼룸이 보였다. 그곳은 최근 세계 패션계가
가장 주목하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해운 H-아운의 플래그십 스토어였다. 자연의 색과 숨쉬는 듯한 소재, 그리고 한국적인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녀의 옷들은 단순한 의복을 넘어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신하운이 있었다. 신하운 디자이너님께 과거의 시련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자는 그 아픔이 지금의 깊이 있는 디자인을 탄생시킨 원동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의 편집장이 던지는 진지한 질문에 해운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는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여성이었다. 뺨의 흉터는 옅어졌지만 그녀는 굳이 그것을 화장으로 가리지 않았다. 그것 또한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과거는 분명히 지금의 저를 만든 일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녀는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디자인의 원동력은 아픔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제게 천연염색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신 어머니의 사랑, 자연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생명력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금 제 곁에서 저를 온전히 믿어주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 과거의 상처는 제게 단단함을 가르쳐줬지만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은 결국 사랑이었어요. 그녀의 대답에 편집장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인터뷰가 끝나고 해운은 자신의 아뜰리에에서 직원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녀는 이제 수많은 직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리더이기도 했다. 아뜰리에 밖으로 나서자 익숙한 차 한 대와 그 앞에 기대어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던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해운을 발견한 그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오늘 인터뷰는 어땠어? 그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물었다. 덕분에요. 완벽했어요. 해운이 그의 품에 안기며 웃었다. 이제 그들의 스킨십과 애정 표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돌아간 곳은 차갑고 텅 비었던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지난 가을, 두 사람이 함께 정원을 바라보았던 바로 그 한옥. 이제 그곳은 두 사람의 취향이 어우러진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 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모던하고 미니멀한 감각과 해운의 자연적이고 따스한 감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거실 벽에는 그녀의 스케치들이 아름다운 액자에 걸려 있었고 서재에는 그의 서류와 그녀의 디자인 서적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강태준은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했고 해운은 그 곁에서 소스를 만들었다. 이제는 정말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다 됐군. 같이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지면 곤란한데 강태준이 장난스럽게 투덜거렸다. 아직 진성그룹 대표님만큼은 아닐걸요. 요즘도 매일같이 제 브랜드 보고서만 들여다보는 남편 때문에 제가 얼마나 피곤한데요. 해운이 웃으며 받아쳤다. 그들의 대화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소소하고 다정했다. 서로의 앞치마를 매주고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는 작은 행동들 속에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강태준이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등을 기댄 채 해운은 완벽한 평온함을 느꼈다. 행복해. 그가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해운이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나는 가짜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짜를 찾았어. 강태준이
고백하듯 말했다. 바로 당신이었지. 신하은 차가운 CEO가 못생긴 바보와 사랑에 빠진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간 치열하고 진실한 기록이었다. 혜우는 고개를 돌려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밤하늘의 별들이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은 두 사람을 조용히 비춰주고